반갑습니다. 지난 2007년, 8년에 학위 논문으로 이 제주 4.3을 쓸 때 굉장히 마음이 2년 동안 괴로웠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논문은 쓰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목회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신부님이 전화를 와서 이런 심포지엄이 있다고 제주도로 내려오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제주도로 간다는 마음이 좋았고, 또 한편으로 다시 그때 그 2년 동안 힘들었던 것을 또 떠올리게 돼서 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 논문을 쓸 때는 오늘 박찬식 교수님의 이 천주교의 역할과 또 우리 문신부님께서 쓰신 이 신학적 작업은 사실 원래 제가 써야 됐던 거였는데, 특히 교회의 4.3에서의 역할은 그때 너무 자료가 없었고, 또 특히 개신교 입장에서는 오늘 천주교 역할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쪽에서는 알고 있는 자료가 서북청년단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 쪽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자료가 부족해서 쓰지 못했고, 또 사실 저는 신학 논문이었지만 사실 오히려 사회과학 쪽에 관심이 더 있어서 오히려 이 신학적인 주제로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신부님께서 제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너무나 잘 정리해 주셔서 저로서는 두 분 모두에게 그때 못했던 그런 그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할 것은 박찬식 교수님 것은 제가 이미 쓰고 나서 글이 들어와서 쓰지 못했고요. 문신부님의 글을 잠깐 요약하고 그 글을 이어서 제가 좀 관심 가졌던 것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문신부님의 글은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이것은 4.3에 대한 숨통 트이게 하라는 신학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들로 하여금 숨통을 트이게 하라라고 잡았는데요. 이 숨통 트이게 하는 신학을 위해서 문신부님께서는 두 가지 정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제주 4.3이라는 사건 속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신학적 성찰의 작업이었고, 또 하나는 제주 4.3의 신학이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라는 기독교 윤리학적 질문으로 나누어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먼저 신학적 성찰로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로 설명하셨습니다. 제주 4.3 당시 그 제주도민들이 가졌던 그 갈망했던 나라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사랑과 평등과 평화가 지배하는 세계요, 구체적으로는 통일 국가를 염원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고, 그 해방 공간 제주도 곳곳에서 처참한 죽임의 광풍 속에 쓰러져 갔던 3만 명의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에 있어서 문신부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죽임 당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쓸어안고 함께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 이 세 주체가 함께 당한 고난이었고 희생이었고 신음의 사건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문신부님의 글 속에서는 이 세 주체의 고난과 신음의 이 십자가가 역설적이게도 이 희생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느님의 나라, 사랑과 평화와 치유와 회복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염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제주 4.3에 그 담긴 신학을 토대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윤리학적 담론에서는 문신부님께서는 기억의 윤리, 희년의 윤리, 진실규명의 윤리, 그리고 생명의 윤리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억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기억함으로써 그 사건을 현재화할 수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의미화해서 폭력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억의 윤리를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희년의 신학에서는 이것은 치유의 신학이었고 회복의 신학이었고 해방의 신학입니다. 특별히
제주 4.3이 이념의 충돌로 빚어진 사건인 만큼 이념으로부터의 해방, 또 그 피해자의 상처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강물로 넘어서는 그러한 희년의 윤리를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이 모든 희년의 회복을 위해서는 진실의 윤리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의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고,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진정한 회복은 있을 수 없다고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보다도 제주 4.3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것에 대한 자각,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역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신부님의 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무덤 속에 있는 그분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신학적 성찰과, 그리고 기억의 윤리, 희년의 윤리, 또 진실 규명의, 그리고 생명 존엄의 자각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 있게 하자고 하는 그 주장에 큰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65년 전의 이 사건은 오늘날 양상을 달리할 뿐이지만 오늘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것은 폭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채받아서 제가 이 4.3을 연구할 때 제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4.3을 연구하는 입장이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사자였고, 그러나 제주도민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3자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주 4.3을 폭력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진실을 규명한다거나 진상조사하는 부분은 우리 박찬식 교수님께서 워낙 잘해주셔서 제가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제주 4.3에 대한 그 속에 나타난 폭력, 특히 폭력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제노사이드입니다. 대량 학살 속에는 폭력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 4.3을 보통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1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저는 45년부터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국가의 사과에 이르기까지 58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폭력에는 정신적 폭력까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70년대 이후에 제노사이드에 대한 그 학자들의 연구가 본격화됐을 때 그분들의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제주 4.3은 그러면 도대체 제노사이드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1948년 12월 9일 제네바에서 제네바 협약, 제노사이드 협약이 92개국 찬성과 함께 통과될 때 제주도에서는 송효창 연대장의 그 초토화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유럽에서는 이것이 이제 제노사이드를 금지하는 협약이 생기는 동안 동시에 대한민국 제주도에서는 초토화 작전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말했던 제노사이드 협약의 그 개념으로는 제주 4.3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억울한 3만 명의 죽음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그 협약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좀 화가 났었고, 그런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제노사이드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메커니즘을 연구를 했습니다. 모든 대량 학살 속에서 나타나는 학살의 과정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주 4.3에도 여전히 나타났고, 그것을 저는 10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뒤에 별첨 자료로 드렸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모든 그 학살 사건에서 이데올로기가 항상 있습니다. 이 제주 4.3에서의 이데올로기는 반공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일민주의라고 하는 민족주의를 끼고 있는 일민주의가 반공주의와 섞여서 이것을 그 학살의 명분으로 삼았고, 조직화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수뇌부를 김익렬 연대장을 박진경
연대장으로 송효찬 강성 인물들로 바꾸고 또 하부 권력 집단 서북 청년단을 가리킵니다. 그런 서북 청년단 같은 하부 집단들을 강화시키는 조직화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타자화, 영어로 ascend them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해서 반공주의자와 공산주의자로 나누고, 그리고 적으로 규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빨갱이, 제2 모스코바, 붉은 개, 붉은 섬, 인간 쓰레기 같은 비인간화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정신적으로 그런 타도해야 할 대상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동질화 과정을 통해서 학살 대상을 확대하는데, 이것은 제주도 이퀄 빨갱이, 이런 식으로 동질화를 하고, 빨갱이라는 단어에 동조자를 붙이고 종자, 지지자, 가족, 마을, 섬, 빨갱이에다가 말만 붙이면 전부 다 빨갱이가 되는 그런 동일화 과정을 거쳐서 제주도 자체가 학살의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폭력이 실행됐던 과정에서는 고립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치가 유태인들을 게토라는 걸 통해서 고립화하거나, 그리고 미국 그 서부 개척을 할 때 그 원주민들을 보호구역으로 묶었듯이 제주도를 언론 통제, 해안 봉쇄 조치, 제주 해안 5km 지역 통행 금지라고 하는 봉쇄 조치를 통해서 고립화 전략을 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만 나타났던 메커니즘인데 상호 보복이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는 상호 보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 관계가 워낙 비대칭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주 4.3만큼은 무장대와 토벌대 간에 두 이데올로기 간의 충돌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호 보복, 서로가 보복을 점점점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주민들만 희생당하게 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작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 상호 보복은 광기적인, 아까 박찬식 교수님께서 탁성록 예를 들었습니다만, 절대적인 권력, 그리고 그것을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이 부재했을 때, 자의적인 폭력이 아주 극도로 자유로웠을 때 발생하는 것이 광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서청의 무한 폭력은 자기를 존재를 과시하고 전시효과나 또 유희와 쾌락으로 나타나는 변태적 성격으로 폭력이 광기로 이루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폭력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절멸화는 제노사이드의 절정인데요. 1948년 10월 17일부터 있었던 초토화 작전에서 그냥 쓸어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삼광작전, 태우고 죽이고 빼앗고, 삼진작전, 태우고 죽이고 굶기고, 롤로 작전, 제로사이드 작전, 이런 말을 그 당시에 쓰면서 제주도민을 그 자체를 다 밀어버리는 그런 절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 메커니즘으로는 폭력 이후에, 실제로 그런 폭력 이후에 폭력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이 50년 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부정화 메커니즘이고 하나가 정당화 메커니즘입니다. 부정화 메커니즘은 기억을 망각시키고 왜곡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로 억압을 했고, 교과서로 언론으로 억압을 했습니다. 제주 4.3은 일어나지 않았고, 제주 4.3에 죽었던 사람은 3만 명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억압을 하는 부정화 메커니즘과, 그리고 정당화, 이것이 밝혀졌을 때 우리가 왜 죽였는지를 변명하고 명분을 내세우고, 국가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하고, 역사 교과서나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러한 것을 50년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3년 10월 30일에 대통령의 사과로 일단 종지부를 끊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제 관심은 이러한 메커니즘 하나하나가 이 대량 학살 속에 숨어져 있었고, 이 하나하나가 다 폭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식에서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제주 4.3이 우리가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평화의 섬으로 정말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정말 폭력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를 찝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현재 홀로코스트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설적으로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따로 또 논문을 썼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학살, 50년째 행하고 있는 학살을 제가 논문으로 썼습니다만은 결국 자기네들이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해자가 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오늘날 제주 4.3 65년을 지나는 저희 또한 가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저희 또한 그러한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폭력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인지와 거기에 대한 고발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깊은 비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